안녕하세요. 저는 왕민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나요? 같은 기자인데도 여권 하나 때문에 공항에서 30분 동안 붙잡혔습니다. 호텔에서는 500유로 보증금을 요구받았고 레스토랑에서는 구석자리로 내몰렸습니다. 한국 기자는 모든 곳에서 VIP 대우를 받는데 저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를 찾아보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한국은 세계 2번째, 중국은 65번째. 이 격차가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나네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유럽 취재를 위해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정말 중요해. 편집장님이 마지막까지 당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중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 우리도 당당하게 취재해 오라는 말씀이셨죠. 최신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기고 회사에서 협찬받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 기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있던 중국 여권 한 권이 앞으로 펼쳐질 경험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파리에서의 성공적인 취재를 상상했습니다. 이번 기사로 승진도 가능할 거야.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서 있던 한국인 기자분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재차 왔습니다. 그분이 심사관에게 한마디 하자 바로 도장이 찍히더군요.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한참 동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가며 확인하더군요. 취재 목적이라고 하셨나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션 위크 관련 취재입니다. 숙소는 어디인가요? 예약 확인서가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꺼내 보여드렸죠. 하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취재하실 건가요? 이전에 유럽에 와본 적이 있나요? 한국인 기자분께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저에게는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과 함께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제 서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프랑스어라서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상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저 자신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온 것도 명확하고 모든 서류도 준비해왔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면서도 심사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며 심사대를 빠져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부터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짐을 찾아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어요.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호텔은 파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꽤 괜찮은 4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예약해둔 곳이라 체크인은 간단할 줄 알았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다가가서 예약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왕민후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제 여권을 달라고 했어요. 여권을 건네주자 또다시 오랫동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과 프랑스어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죄송합니다만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요? 이미 결제는 완료됐는데요. 예약 확인서를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보증금이 필요해요. 얼마인가요? 500유로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00유로면 한국 돈으로 70만 원 정도죠. 왜 보증금이 필요한 건가요? 호텔 정책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석연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옆줄에서 체크인하던 한국인 기자분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예약 확인 부탁드려요. 그분의 차례가 되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는 것도 겨우 3초. 네, 확인됐습니다. 여기 키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과정이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보증금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보증금 안 받나요? 호기심에 물어봤더니 직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은 다른 예약 타입이라서요. 변명 같은 대답이었죠. 한국인 기자분과 저는 똑같은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심지어 같은 룸 타입에 같은 요금이었습니다. 차이점이라고는 여권 색깔 하나뿐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공항에서의 일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30분 지연, 호텔에서 500유로 보증금. 한국인 기자분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저만 계속 추가 절차를 요구받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는데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족에게 연락을 했어요. 파리 잘 도착했어. 호텔도 좋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있었던 일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취재 현장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는 몰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파리 패션 위크 관련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중요한 취재 일정이라 전날의 불쾌한 기억들을 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기사를 써보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다짐했어요. 행사장은 파리 중심가에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벌써 많은 기자들이 몰려있더군요. 입구에서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취재증을 확인해 드릴게요. 스태프가 제 취재증과 여권을 받아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또 다른 직원에게 가서 뭔가 확인하더군요.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야 출입 허가가 났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 기자분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기자들에게는 전담 스태프가 붙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오늘 발표할 신제품 카탈로그입니다. 통역 서비스도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현지어 자료는 여기 있고요.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더군요. 저도 자료가 필요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된 간단한 안내문 한 장을 주더군요. 한국 기자들이 받은 것과는 분량부터가 확연히 달랐어요. 혹시 더 자세한 자료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앞줄에 자리를 잡고 질문할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손을 들어봤지만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겨우 기회를 얻어서 질문을 했더니 인터뷰 대상자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중국 기자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매체인가요? 신문사 이름을 말하자 더욱 경계하는 듯 했어요.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같은 질문을 한국 기자가 물었을 때는 훨씬 자세하고 친근하게 답변해 주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 오신 건가요? 한국인 기자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처음입니다. 여기 분위기가 좀 특별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국적에 따라서 대우가 좀 다른 편이에요. 정말이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신뢰도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도요? 기사 방향성이나 의도에 대한 말끝을 흐리셨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중국 기자들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의미였죠. 오후 세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면 사회자가 다른 기자를 먼저 지목했고 자료 배부할 때도 저는 항상 나중이었어요. 심지어 사진 촬영 시간에는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제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쪽에서 촬영해주세요. 왜요? 규정이에요. 하지만 한국 기자들은 가장 앞에서 자유롭게 촬영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기자인데도 이렇게까지 차별받을 줄은 몰랐어요.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허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자문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기사를 쓰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다른 기자들이 받은 자료와 인터뷰에 비해 너무나 부실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하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취재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기자로서 할 일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호텔 근처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파리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골랐죠. 입구에 들어서니 웨이터가 맞이해 주더군요. 한 명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받은 자리는 화장실 옆 구석자리였습니다. 창문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 시선에서 가려진 곳이었어요. 여기 앉아야 하나요? 네, 여기가 빈자리예요. 분명히 창가 쪽에도 빈 테이블이 있었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달라고 했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금세 메뉴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주문을 하려고 손을 들어도 웨이터가 잘 오지 않았어요. 겨우 주문을 마쳤는데 그때 한국인 취재진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행사장에서 봤던 분들이었어요. 3명입니다. 웨이터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이쪽 창가 자리 어떠세요?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리고 바로 메뉴를 가져다 주고 물과 빵도 즉시 서비스했어요. 추천 메뉴가 뭔가요? 한국 기자분이 물어보자 웨이터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특선 요리는 이거예요.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주더군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극과 극의 서비스였어요.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데는 40분이 걸렸습니다. 한국 분들 음식은 20분 만에 나왔는데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계산서 좀 주세요. 여러 번 말해야 겨우 와주더군요. 팁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한국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해주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와서 샹젤리제 거리로 갔습니다. 유명한 쇼핑거리니까 구경도 하고 취재 소재도 찾을 겸이었어요. 명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뭘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구경 좀 하려고요. 가격이 꽤 비싼데 괜찮으세요? 첫 마디부터 구매 의사를 의심하더군요. 일단 보여주세요. 이 제품은 3,000유로예요. 가격부터 강조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 촬영은 안 됩니다라고 제지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새로 나온 컬렉션 보여드릴까요? 최신 제품들을 꺼내서 설명해 주더군요. 이거 정말 예뻐요. 한국 손님이 말하자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포즈까지 잡아주면서 여러 장 찍어주더군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친절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상했거든요. 다른 매장에 가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아예 제품을 만져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전시용이에요. 하지만 한국 손님들은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이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국인 해외여행 차별, 여권 파워 랭킹, 검색어를 입력하자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어요. 각종 통계와 자료들이 제 경험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했고 중국 여권은 65번째였어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수도 110개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긴 걸까? 더 깊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율, 범죄율, 국가 신뢰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다르게 대하는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여권마다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검색 결과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에서 발표한 여권 파워 인덱스 순위표가 나왔거든요. 이럴 수가. 첫 번째 순위는 싱가포르였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 두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191개국이나 됐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이 공동 3위였고요. 그럼 중국은 몇 위일까요? 스크롤을 내려가며 찾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65위였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겨우 80개국에 불과했어요. 한국과 110개국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숫자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불법 체류율 통계를 찾아봤어요. 한국인의 해외 불법 체류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반면 중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오버스테이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범죄율 통계도 찾아봤어요. 한국인 관광객의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은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수 고객으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평균 체류 기간도 길고 소비 금액도 높았거든요. 문화적 요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국가 이미지도 좋아졌어요.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정치적 문제들, 홍콩 사태, 신장 위구르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거죠. 경제적으로는 분명 강국이지만 신뢰 부문에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변화 추세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순위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세계 두 번째까지 올라왔어요. 반대로 중국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권 파워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위상이라는 게 단순히 GDP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해외에서 매너를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돌아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국가 신뢰도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권 파워로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파리에서 경험한 차별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개인으로 보지 않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로 봤던 거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현실이었어요.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국가 이미지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기자로서 이 경험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권 랭킹을 확인한 후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 깊이 있는 자료 조사를 시작했어요. 기자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OECD 통계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한국인의 해외 불법 체류율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2% 미만이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의 99.8%가 정해진 기간 내에 출국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반면 중국인의 불법 체류율은 2.3%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범죄율 통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 형사사법통계청 자료를 보니 한국인 관광객의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10만 명당 0.5건 정도였습니다. 중국인은 10만 명당 12.3건이었고요. 2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조사해봤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평균 지출액은 1일 250달러였습니다. 체류 기간도 평균 열흘 정도로 상당히 긴 편이었어요.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수 고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K- 콘텐츠 조회수를 찾아봤더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는 수십억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되었더군요.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냈어요. 반면 중국의 문화 콘텐츠는 어떨까요? 분명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랐어요. 한국은 UN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K- 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이런 긍정적 이미지들이 여권 파워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반대로 중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 신장 위구르족 문제, 대만 관련 갈등 등등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건 정치적 문제이고 일반 국민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더 중요한 건 변화의 속도였어요. 한국의 여권 파워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32건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두 번째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권 파워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은 순위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취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정책이 결합되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중국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 차원에서든 사회 차원에서든 신뢰를 쌓아갈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에는 파리 시내 서점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봤습니다. 국가 브랜딩에 관한 책, 문화 외교에 관한 책들을 읽어봤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권 파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신뢰의 척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어요. 이제 제가 써야 할 기사의 방향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차별을 당했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원래 계획했던 패션 위크 취재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훨씬 더 중요한 주제를 발견했거든요. 노트북 앞에 앉아서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권이 말해주는 국가 신뢰도의 진실. 이렇게 정했어요. 기사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나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썼어요. 하지만 단순한 경험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통계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두 번째로 강력한 이유, 중국 여권이 65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구체적 데이터로 제시했습니다. 불법 체류율 통계부터 시작해서 범죄율, 경제적 기여도, 문화적 영향력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권의 색깔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여권을 들고 다니는 국민 개개인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출발점이다. 이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 매너를 지키고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기간에 출국하는 것. 작은 일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가 신뢰도를 만든다고 썼어요.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언급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진흥 정책, 국제사회 기여 활동,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 등등. 한국이 지난 20년간 걸어온 길을 중국도 참고할 수 있다고 썼어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반드시 쌓을 수 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원고를 다 쓰고 나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기사를 쓸 수 있게 해준 파리에서의 경험들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만약 아무 문제 없이 취재를 마쳤다면 이런 깊이 있는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편집장님께 원고를 보내면서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이번 취재에서 예상치 못한 중요한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패션 위크보다 훨씬 가치 있는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을 향해 날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어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중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이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떤 분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덕분에 여권 파워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갈 때 더 조심하겠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기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기사들을 꾸준히 써오고 있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 사회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기자로서도 한 명의 중국인으로서도 한층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권의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파리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해외 취재를 갈 때마다 그때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국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죠.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